단기적으로 보면 얘 좀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뭐 집으로 가출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성에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어디까지 해줘야 되나요? 이거 해줘야 되나요? 이럴 땐 기다려야 되나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답드리는 게 이게 옛날에는 현실 도피를 가출로 했다고 하면 약간 요즘은 이 스마트폰으로 가출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그 부분에 좀 코멘트를 주실 수 있어요? 저는 게임 중독이라는 진단은 해본 적이 없어요.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이라는 진단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별 문제, 그 스마트폰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요. 스마트폰은 삶의 일부잖아요. 이미 그거 뭐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예전에는 학교에 안 가면 심심했거든요. 아이들이 할 게 없었죠. 우리 때만 해도 김경일 교수하고 그때 고등학교 다닐 그 시절에는 가출이라고 하면은 일단 이제 막 스펙터클 했잖아요. 그때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해도 왜냐면 그걸 알아요. 집 나가면 고생인 줄 알거든요. 몸이나 인지적으로나 신체적으로는 컸는데 마음이 아직 그 귀여운 3살짜리 아이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학교를 가기가 어렵죠.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뭐 스마트폰, 유튜브 그런 거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한우 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인이 게임을 많이 해요. 라스트워 뭐. 저랑 맨날 오뎅바 가가지고 말하는 계속 게임하거든요, 둘이서. 그럼 되게 그 사장님이 되게 재밌게 봐요. 정신과 의사랑 심리학자가 아니면 뭔가 좀 품격 있는 대화가 나는 줄 알았더니 둘 다 계속 야! 막 이러면서 게임을 하니까. 약물 전공하시는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독과 약의 차이는 오로지 용량의 차이다.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용량의 차이는 맞고요. 제가 이제 게임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게임만 하면 인생 망하죠. 근데 게임 한 번도 안 한 애들도 인생 굉장히 이상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새로운 그런 플랫폼의 적응력이 너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저희 때 왜 TV 보면 인생 망한다고. TV는 바보 상자다. 저도 진짜 처맞으면서 정말 많이 봤거든요, TV를. 근데 약간 저희 때 TV를 아예 못 본 애들, 20살 때 될 때까지 전혀 TV를 못 보게 만들었던 부모님 밑에서 큰 제 친구들 중에 약간 뭐라 그럴까, 사회적으로 약간 조금 적응력 떨어지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성에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더더욱 중요한 건 이젠 대학에 결국 중요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대학 같은 이런 20살 이후의 삶이잖아요. 제가 서울대 이찬 교수랑도 이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대학에서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동기나 학번 개념이 더 이상 대학에서 유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과 동기라고 해서 같은 학번이라고 해서 서로 친구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MT 간다 그러면 오토매틱의 반대말인 줄 알아요. 그렇게 MT란 말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어느 대학 보내느냐보다 중요한 게 우리 아이는 언제 대학 보내야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어차피 120, 130, 140까지 사는데 20살에 가든 25살에 가든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아이가 전혀 다른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사회성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대학을 가잖아요. 4년 내내 혼자 다니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지금 어느 대학 캠퍼스든 가서 그냥 딱 벤치에 자리 잡고 10분만 지켜보세요. 그냥 좀비처럼 혼자 다니는 애들. 딱 누가 봐도 느낌으로 얘네 지금 1, 2년 혹은 3, 4년 동안 혼자 다니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서글퍼 보이는 애들을 그 친구들 계속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부모로서 정말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오죽하면 아이들이 요새 특히 남자애들이 엄마 몰래 군대 가요, 요즘. 군대에서도 공부할 수 있거든요. 군에서 사회성 키우고 나 22살, 23살 때 딱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그래가지고 딱 같이 다녀야지. 그걸 요즘 뭐라고 부르냐면 군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부모가 안 바뀌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충남 보령군수 아닌 건 아시겠죠? 군수라는 말을 쳐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존성, 사회성, 다른 사람들과 그러니까 지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에 반드시 관점을, 근데 왜냐면 지금 제 이 자리에 저희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전문가가 한 명 와 있는데 매번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 AI? 야, 이미 노코딩의 시대야. 물론 AI에 대한 개발자 능력도 중요해. 협업 안 되면 다 큰일 나. 협업이 제일 중요해요. 예,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해고당하는 4, 5만 명의 개발자들도 지금 협업 안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항상 보면 우리는 현저한 걸 두려워하고 진짜 생각해야 되는 걸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사회성 공존성이 훨씬 더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책에 보면 적절한 저절에 보면은 아빠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챕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녀의 대입 성공은 엄마의 정보력, 그다음에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강남에서 또 원장님으로 계시기도 하고 김경희 교수님도 일단 코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유한욱 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너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거의 토를 안 달 생각입니다. 네. 다자관계라는 게 생기면 자기 자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끌고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유치원 정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에서는 아빠 무관심한 애들이 단기적으로 보면 얘 좀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뭐 집으로 가출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아빠의 무관심이라는 게 이 아이의 자아 형성을 애초에 원천 차단하고 그냥 양자 관계로 1대1 관계로 대학교까지 끌고 가라. 그래야 엄마 시킨 대로 가는 거다. 인생의 끝이 거기라면은 사실 뭐 또 하나의 뭐 사는 방법이겠지만 지금 김경희 교수 얘기한 대로 100세 시대인데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빠가 그래서 엄마하고 약간 이 교육 스케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아빠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엄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당장에 뭐 눈앞에 있는 입시 뭐 이거에 갈등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거기에 아빠가 참여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엄마가 결국 결정을 하게 되니까. 그렇지만 아빠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빠의 의견이 소수 의견으로 남아있게 되더라도 아빠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저는 부부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그 아빠가 이렇게 손 떼버리는, 김경일 교수가 얘기한 20대 이후에 엄마가 전화해줘야 되는 그런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동료가 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모두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약간 사회 분위기가 기다림 자체가 조금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약간 좌절 경험의 부재와 관련이 있는 현상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두 분이 서로 이렇게 하시는. 아니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내가. 원래 인지심리학자들이 윤리성이나 아니면 도덕성을 즉시적 만족감의 지연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참 못대가리 없죠. 네. 근데 이제 윤리성과 공존성이,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제일 경쟁력이 아닙니다. 아이의 생존성을 제일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못된 애를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면만 자르면 능력 있고 못된 애들이 되게 뭔가 헤게모니를 잡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가 아니라 거의 절대적인 경우에 나쁜 능력 있는 악인이 제 수명을 사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케이스를 어떻게든 이잡듯이 발굴해서, 예를 들면 친일파 누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둥, 저 벽수산장 지었던 그 놈이 그렇게 결국은,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스토리들이 소비가 되니까. 근데 모집단의 통계적 확률은 아주 준엄하죠. 능력이 있고 뛰어난데 못된 인간이 제일 먼저 제거됩니다. 왜겠어요? 나한테 제일 위협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못됐는데 무능하면 괜찮아요. 네. 그러면 그냥 놔두면 되거든요. 공존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건, 그리고 생존력에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이타적이고 윤리적인 건데, 그런 윤리라면 저희들이 즉시적 만족감의 지연 능력, 즉 즉시적인 만족감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왜 이렇게 저희가 정의 내리느냐? 즉시적으로 만족시키면 비윤리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엄마 배고파요 하면 밥이 차려져 있고, 예. 엄마 목말라요 하면 빨대가 들어와 있는.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유한우 원장은 기억 안 날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저기 어디지 그 비욘드인가? 그 ADHD 설명해 드릴 때 가끔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 얘기를 같이 할붙였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하던 일을, 특히 중요한 건 엄마가 하던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배고파요, 뭐부터요, 목말라 이럴 때 바로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중단하지 하고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러 너무 달려가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장 쉬운 것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알았어, 그럼 엄마가 일 맞추고 해줄게. 엄마가 지금 하던 공부 마저 해줄게. 하던 거 마저 해줄게. 그럼 아이가 조금씩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은 분명히 즉시적으로 만족시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조금씩 해보면서 늘려보시면은 그 실마리를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외에 어려운 부분은 다 유한우 원장이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기다린다는 게 이제 뭐 저는 소아정신과 전문이라서 약간 뭐 그쪽에서 본다면 ADHD 진단 기준 중에 순서를 기다리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못 기다리면 다 ADHD냐? 그렇진 않고 ADHD의 진단 기준 중에 이제 뭐 증상 진단 기준이 있어요. 몇 개 중에 몇 개 해당되면 ADHD야 이런 게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목말라요 하면 벌써 이 물이 이제 입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스포일드 차일드 뭐 이렇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제 용어로 하자면 정서적 비만 상태에 있는 그런 아이들하고 ADHD 증상하고 이 구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기다리는 거에 관련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어디까지 해줘야 되나요? 이거 해줘야 되나요? 이럴 땐 기다려야 되나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답 드리는 게 엄마가 혹은 아빠가 아이한테 이걸 해줬을 때 아이가 감사해 하냐,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크게 잘못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사하다는 거는 이게 내가 할 일인데, 내가 해결했어야 될 일인데 부모님이 도와줬을 때 감사한 거잖아요. 공부를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엄마 좋으라고 하는 공부면은 도와줘서 고마울 리가 없죠. 기준을 헷갈리시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고마워하나? 아침에 얘를 깨워주면 애가 고마워하나? 급식을 안 먹고 와서 밥 내놔라고 하는데 내가 이걸 해주면 아이가 고마워하나?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아마 뭐 큰 문제 없이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